지난 2011년 경기도 안양의 한 월세집에서 며칠째 굶은 상태의 30대 초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바로 촉망받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였습니다. 단편 영화 격정 소나타의 감독이자 유망 시나리오 작가인 32살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요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은 유서처럼 남아있던 쪽지. 최 씨의 이웃집 현관에 붙어있던 쪽지에는 사망 전 그의 생활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지난 2015년,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던 연극배우 김은하 씨가 고시원에서 숨진 지 5일 만에 발견됐고, 지금 형이 그곳이 아니고 여기 대학로에 있어야 하는 건데.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며칠 후 영화배우 판영진 씨 역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한평생 노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기록하며 차별에 저항했던 박종필 감독이 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가족들 곁을 지켰던 고 박종필 감독은 간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세월호 선체 조사 작업을 기록하며 카메라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또 한 명의 다큐 감독이 위암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바로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 2개의 문을 제작한 김일란 감독. 박 감독이 숨지고 김 감독의 암 투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잇따라 쓰러지고 있는 시대의 기록자 독립 다큐 감독.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서울 서교동에 있는 한 작업실로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를 맞아준 건 영화 편집이 한창이던 한영희 감독. 한 감독은 김일란 감독 등 모두 5명의 다큐 감독들과 함께 연분홍치마라는 단체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연분홍치마라는 단체는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집단이기도 합니다. 연분홍치마는 지금까지 노라노, 종로의 기적 등의 영화를 탄생시켰고 한 감독이 연출한 안녕 히어로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빠 지금 뭐지? 사회운동가 해보자. 네? 노동운동가? 해고자 자녀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많은 작품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연분홍치마. 그런데 이런 성과 뒤에는 서로를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고 한 감독은 털어놨습니다. 대체로 누군가가 작품에 전념하게 되는, 특히 이제 편집 기간에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활동가가 아르바이트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워낙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누군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 다른 감독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품을 지원해야만 하는 현실이란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무실을 찾은 날에도 다른 감독들은 아르바이트 촬영과 편집 작업을 진행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촬영을 나가다 보면은 되게 체력적으로 카메라도 들고 뭐 삼각대도 들고 이렇게 나가야 돼서 지쳐서 왔는데, 오늘 뭐 중요한 현장의 촬영이나 활동을 연대를 가야 했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이제 나는 오늘은 못할 것 같아라고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해야 할 때 마음이 아쉽고, 서로를 착취했다는 표현을 쓸 만큼 힘들게 작업을 이어온 이들에게 김일란 감독의 암 소식은 충격 그 자체.
김일란 감독님도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병이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놀랐고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후 연분홍치마는 단체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한 달에 6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후원 모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활동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비용인 거잖아요. 인권단체의 다른 활동가들이 받는 수준만큼만 받자라고 해서 제시했던 게 120만 원이에요. 생존 비용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놓을 수 없는 건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감독은 말합니다.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하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마주하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경찰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모두 6명이 제작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져 사회에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는 많은 작품들.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 조건 자체가 열악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독님들, 저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은 작업을 하시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또 제작비를 충당해야 되고 또 생존의 조건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일상화된 일이고 일상화된 패턴이죠. 그래서 문화가 있는 삶을 외치는 지금이야말로 더 질 높은 감동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온 예술인들이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한국 영화 1000만 관객 시대가 열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환경은 여전히 어두운데요. 한쪽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다른 한쪽은 더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영상 속에서 환하게 웃던 고 박종필 감독의 모습에 마음이 무거운 건 그의 삶과 영화는 초라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처우는 초라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국민신문고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실제로 어렵게 생활하는 예술인들이 많습니까? 네, 문체부에서 지난 2015년 14개 분야 문화예술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예술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평균 1,25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건축과 방송 분야의 예술 활동 수입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서 평균값이 올라간 것이지 다른 예술 분야의 예술 활동 수입은 평균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예술 장르 안에서 빈부격차가 심하고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계를 위해서는 결국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절반이 겸업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겸업을 하는 예술인들의 27.1%가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파트타임이나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예술인도 12.9%로 나타났습니다. 겸업을 하는 대다수 예술인들이 고용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예술인 가운데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예술인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겸업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술인 생활고 문제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11년 고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그해 11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습니다. 한 기자,
그런데 이 예술인 복지법도 허점이 많다고요. 네, 이 예술인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인데요. 올해 예산이 248억 원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현재 1년에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과 한 사람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구비 서류가 많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등록 자체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 예술인으로 등록하려면 최근 5년 동안 영화 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영화를 한 편 이상 연출했어야 하는데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아르바이트와 작품 활동을 병행하다 보면 제작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등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분야도 상황은 비슷하고요. 이렇다 보니 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은 4만 3천여 명으로 정부가 추산하는 전체 예술인 50만 명의 9%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술인으로 등록한 뒤에도 창작 지원금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소득증명, 건강보험 납부 여부 같은 복잡한 증명을 거쳐야 해서 은행 대출보다 더 까다롭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다가 절차 자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지원까지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015년 연매출 100조 원을 훌쩍 넘긴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규모는 해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화예술가들은 여전히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우가 열악한 데다 보호장치마저 없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한현희 기자가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예술이라는 민영하에 감독의 폭력과 모욕, 납득되지 않는 연출을 참아내며 영화를 찍고 또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까?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바로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폭행과 배드신 강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영화계와 법조계, 여성계 인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사건. 본인이 당한 그 사건의 내용을 발굴을 하기가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보복의 두려움도 있고 지위의 차이 이런 것들 극복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입을 다무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한 사람이 목격하고도 방관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그렇게 된다. 폭력은 폭력일 뿐 관행이나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실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SNS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폭로가 사태의 근절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가해자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나를 걸면 어떡하나? 피해자들이 용기 있는 말하기로 공론화는 되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문화계 곳곳에서는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출 감독이 야 아무개야 내 방으로 좀 와봐 얘기 좀 하자 라고 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죠. 정해져 있는 장소, 밀폐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상담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성폭력으로 대표되는 인권 침해 외에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부당행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 우리는 웹툰계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웹툰 줄거리를 쓰는 스토리 작가 A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A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예술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만난 유명 작가 아래서 3년 동안 일을 했지만 받은 돈이
고작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정식으로 어시로 고용된 기간이 2달인데 그때 한 달에 50씩 해가지고 2달에 딱 1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받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3년에 100만 원인 거예요. 계속 뭔가 이렇게 자료조사를 시키고 책을 대신 읽게 하고 이렇게 요약 같은 거 시키고 초보 대신 쓰게 하면서 잡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스승이나 다름없는 유명 작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적으로 느껴졌고 A씨는 부당한 처우인지도 모르고 계속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게 일을 하는 줄을 몰랐어요, 제가. 이게 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돕는다. 계속 없는 실력에 너를 써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망생 시절에는 앞에 선배 작가 하나가 달라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게 되게 전부인 것 같아요. 부당한 처우는 수치스러운 경험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살 많이 빠진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만져요. 뭐 허리라든지 뭐 허벅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슴 빠진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허리나 허벅지 정도는. 심지어는 함께 하던 프로젝트를 중간에 그만뒀지만 이후 A씨의 아이디어가 동의 없이 작품에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인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A씨만 겪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사례집을 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용기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지만 최근 웹툰 작가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도 많아지고 작가들의 연령층도 낮아져 각종 불공정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데뷔에 되게 얽매여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람이 아니면 일을 못하는 줄 알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데뷔 못하는 줄 알았고 사실은 사기는 욕심 있는 사람이 당하는 거잖아요. 데뷔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데뷔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시야가 좁아져요. 이런 불공정 부당 행위가 신진 작가나 준비생들에게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울의 한 예술전문학교 웹툰학과 교수인 김지연 씨는 20년 경력의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오랫동안 작가로 일해온 만큼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그쪽 출판사에서 작가님 너무 책이 잘 나가니 다이어를 찍게 됐습니다. 좋죠 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를 출판에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다이어리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액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도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지난해 말에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려 영어 교재 일러스트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도 이제 처음 나가서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니 선생님이 일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같이 계약서를 써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계약서도 문제 없이 썼고 작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지만 문제는 계약한 돈의 절반이 기한을 지나서도 입금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간까지는 입금이 된 상황인데 마지막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업체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한 게 6개월이 된 거예요. 소장을 보내고 나서야 출판사로부터 입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만나 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분들이랑 얘기한 결과 그냥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 증명 보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하시고요. 이기시면 채권 추심하셔서 압류하시면 돼요. 근데 압류하실 물건이 없거나 압류할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업체 측의 잘못된 행태를 관행으로 인식하게 할 수 없다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못 받은 거면 아유 참 문제려니 하겠지만 이건 학생들이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이 학생들이 처음 사회에 나와서 한 일이고 처음 계약서를 쓴 일인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과연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저도 그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임금체불은 문화예술계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줄 수도 있으면서도 그냥 질질 끌다가 아 그래 알아서 줄게 이런 식의 사례들이 되게 많고 정말 돈이 없는 사례들이 있어요. 정말 영화가 망해서. 근데 영화라는 게 구조가 특이한 게 그냥 망하면 그냥 스태프들한테 야 우리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면 난 임금 안 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실상 동업을 요구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사업 리스크를 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빈번하고 곳곳에서 불공정 계약도 만연한데요. 만약에 수익 분배를 뭐 6대4, 7대3 정도로 뭐 예술을 창작한 사람들이 더 작게 받아가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은 뭐 비일비재하고 매절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작가의 권한을 다 이제 넘기도록 어떤 그런 거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간혹 있으세요. 큰 인기를 끌지 안 끌지는 지금 단계에선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잘 돼서 뭐 뮤지컬로 만들어진다든지 그 계약서에는 이제 2차, 3차 저작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본인의 작품에 이름을 올릴 수조차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본과 감독이 모두 다 가져가 버려진 사례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해외에서는 작가와 연출을 따로따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지 않은 글이지만 내 이름으로 각본과 감독이 모두 같이 올라가길 바라는 감독들이 되게 많아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문화예술인들은 희생을 볼모로 한 감동은 더 이상 감동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배고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인 걸 아는 예술가의 작품을 또 좋아하잖아요. 아직 유명하지 않을 뿐인 사람들의 가난은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누가 봐도 불합리한 대우인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한 기자, 취재하면서 그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 듣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네, 보신 것처럼 황당할 정도로 불합리한 상황이 아주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가 만화, 웹툰 작가와 일러스트 작가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만화, 웹툰 작가는 37%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답했고요. 일러스트 작가는 무려 5명 중 4명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욕설이나 성추행, 사적 업무 지시 같은 인권 침해 경험도 3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데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겪은 문제를 털어놓는 것을 주저했는데요. 소개 등을 통해서 일거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경우 앞으로의 활동에 지장이 생기거나 소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돈 얘기를 꺼낼 경우 예술가와는 거리가 먼 속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고 참고만 있어서는 문제 개선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각 협회에서 불공정 행위를 신고받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인식 아래 열심히 활동하고는 있지만 사실 취재를 하면서 예술인 신문고 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예술 분야가 다양하고 일의 특성도 다른 만큼 그 장르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장르별 상담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복지재단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고 계약서도 제한하고 있지만 그걸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최대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기를 요청했고요. 또 불공정 행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 부처인 문체부는 어떤 입장인지 정향미 예술정책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문체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은 일반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주는 근로자형과 자영업자형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예술계에서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인 예술인들은 근로자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고용보험은 프리랜서인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리랜서형 예술인들은 전체 72.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특정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을 일을 하고 있는 상태, 즉 고용 상태로 보고요.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때를 실업 상태로 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최소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를 하게 되면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주는 그러한 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제 가입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본인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예술인들의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해서 국가가 보험료를 한 50%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프로젝트 참여했을 때 그 기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고 했는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서면 계약이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분야별로 정말 다양한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보다 정교한 안들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서요. 현재는 예술 장르별로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안들을 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증진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불공정 관행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그러한 의견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이행률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아서 왜 이게 나아지지 않았나 했더니 서면 계약 내용에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서면 계약을 어려움 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도 만들 예정이고 또 서면 계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도 실효성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예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자,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네, 이 블랙리스트로 상처받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의견을 잘 듣고 현실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예술인이 많았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문제가 보이고 또 문제가 보여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술인들에게 복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한연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춥고 배고픈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힘들어도 괜찮다고 우리 사회가 방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 창업 전성시대, 시작은 창대했지만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